태국 총리의 3초 발언이 화제입니다. 이러한 발언 속 태국에서는 한국의 도움이 재조명되고 태국 총리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총리의 이 발언은 누구를 위한 발언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셀레나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늘은 로렌스 맥케이 교수님의 특별 세미나가 있는 날이에요. 평소처럼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옆자리에 한국인 친구 수정이가 앉아있더군요. 수정이는 저랑 같은 학년인데 항상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친구예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알아? 수정이가 속삭였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시아 관련이라고만 들었어.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칠판에 천천히 오늘의 주제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은혜의 빚인가? 외교적 오만인가? 태국, 한국, 그리고 선택적 기억의 정치. 수정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국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인 것 같았죠. 로렌스 교수님이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발언이 아시아 외교계에 작은 폭탄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뉴스를 접한 학생이 있나요? 네. 태국 총리가 한국이 과거에 도와준 것에 대해 100배로 갚았다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도움은 기억하지만 의존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발언이 문제의 시작이었죠. 스크린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띄워졌어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태극기를 들고 부산항에 도착한 태국 군인들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어요. 태국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자국 군인을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당시 태국도 결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의 피를 흘렸죠. 그리고 한국은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수정이가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수십 년간 태국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 지원을 제공했어요.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였죠. 한국은 자신도 IMF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술 협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 태국 IT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도움으로 구축되었다고 들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패통탄 총리의 최근 발언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죠. 한국의 진 빚은 이미 100배로 갚았다. 이제는 우리 국민만을 위한 이익을 추구할 때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노선을 보면 한국 기업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로 채우고 있다는 점이죠. 태국 내 한국 기업 공장 2곳, 운영 축소 및 철수 검토 중. 프라침부리 산업단지, 한국 기업 철수 후 중국 기업 대거 입주. 공공장소 중국어 표지판 증가, 태국 현지인 고용률 급감.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 한국기술 협력 배제 후 실패. 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재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국과의 외교적 단절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여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빚을 갚았다는 말이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관계까지 부정하는 것일 수 있죠. 뒷자리에서 다른 학생이 발언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중국 공장들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태국 노동자들보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현지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태국은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서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교육 지원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탐구해 볼 주제입니다. 역사적 은혜와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칠판에 커다랗게 질문 하나를 적으셨어요. 은혜를 갚았다고 말하는 순간 은혜는 정말로 사라지는가? 패통탄 총리의 그 한마디가 던진 파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파헤쳐볼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 속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한국에 진 빚은 이미 100배로 갚았습니다. 태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빚진 나라가 아닙니다. 3분가량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수정이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분노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방금 보신 이 발언이 국제 외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교수님, 이건 단순한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제 원조와 협력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셀레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국은 분명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한국인들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한국이 태국에 더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시죠.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이 태국에 제공한 원조 목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국은 자신도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부터 태국과 기술 협력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1965년에서 1975년 한국 기술자 2,300명 태국 파견. 1972년 태국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지원 5천만 달러 상당. 1976년 방콕, 치앙마이 고속도로 건설 기술 지원. 특히 주목할 점은 KOTRA,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도한 산업기술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무려 1만 5천 명이 넘는 태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정이가 손을 들고 보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그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태국으로 돌아가서 중소기업을 창업했다고 들었어요. 태국 제조업 발전의 숨은 공신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국이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한국이 제공한 긴급구호 사례들이 있습니다. 2004년 쓰나미, 2011년 대홍수, 화면에는 한국 구조대원들이 태국에서 활동하는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의료진, 구호물자, 재건 장비 등등이 있었어요.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는 특히 심각했죠. 한국 정부는 즉각 1,000만 달러의 긴급 구호금과 함께 배수 펌프, 정수 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복구 작업에 참여했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도움들이 과연 태국이 6.25 전쟁 때 보낸 군대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전쟁 참전은 생명을 건 일이잖아요. 물론 전쟁 참전의 의미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100배로 갚았다는 표현이에요. 누가 계산했고 어떤 기준으로 100배라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발언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패통탄 총리의 이런 발언이 나온 시점을 보면 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죠. 셀레나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여기 최근 5년간 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을 보세요.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한국 기업들에게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에게는
세금 감면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100배로 갚았다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거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프라침부리 산업단지의 최근 사진이었죠. 한글 간판이 있던 자리에 중국어 간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국제관계에서 은혜라는 개념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저는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으며 생각했어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과거의 도움이 현재의 이익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잊혀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100배로 갚았다는 말로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태국과 한국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죠. 과거의 동맹과 현재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무거운 현실을 마주한 후에 깊은 사색의 침묵이었어요. 이제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해보죠. 1990년대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태국 진출 사례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태국 곳곳에 세워진 한국 기업들의 공장 사진이었죠. 삼성전자가 1989년 태국에 첫 생산 공장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LG, 한화, 포스코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태국에 진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였을까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삼성전자 태국 공장은 정점기에 1만 5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LG전자는 1만 2천 명, 한화는 8천 명, 이들 기업이 직접 고용한 태국인만 5만 명이 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간접 고용이죠. 부품 공급업체, 물류업체, 서비스업체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20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끝날까요? 수정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현지 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교육시키고 관리자로 육성했죠. 맞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요. 2010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창업한 태국인이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을까요? 화면에는 촌부리 지역의 항공사진이 나타났어요. 황량했던 들판이 거대한 산업단지로 변한 모습이었죠. 이곳은 원래 농촌 지역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도로가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고 상하수도가 정비됐죠. 학교와 병원도 세워졌고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선 사업은 아니었겠죠? 한국 기업들도 이익을 봤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생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은 저렴한 노동력과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얻었고 태국은 기술과 일자리, 경제 발전을 얻었죠.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런데 패통탄 총리의 100배로 갚았다는 발언은 이런 상호 협력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본 것처럼 들리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최근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텅 빈 공장 건물들, 문을 닫은 상가들, 일자리를 잃고 시위하는 태국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죠. 라용 지역의 한 마을은 삼성 협력업체가 철수하면서 실업률이 40%까지 치솟았어요.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인수했지만 고용 인원은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중국어를 못하면 채용조차 안 하고요. 수정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태국어로 업무를 보고 태국 문화를 존중했죠. 관리자도 대부분 태국인이었고요. 그런데 왜 태국 정부는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바로 정치적 계산입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태국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100배로 갚았다는 수사를 사용한 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국제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건 상호 신뢰예요. 누가 더 많이 도왔는지 계산하고 따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죠.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써내려 가셨어요. 신뢰는 쌓는데 30년, 무너뜨리는데 3초. 패통탄 총리의 발언이 정확히 그 3초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왜 태국 사회에서 이런 인식이 생겼는가 하는 거죠. 한국이 뭔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태국 내부의 정치적 필요 때문일까요?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국가 간의 우정이란 게 이렇게 취약한 것인지 오늘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거든요. 이제 빚이라는 단어가 가진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았다는 말, 이게 단순한 표현일까요? 이 말은 역사적 동맹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만 요구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죠. 태국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태국 정부가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셀레나? 첫째,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이에요. 중국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환경 규제나 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사실상 차별이죠. 교수님이 화면에 관련 자료를 띄우셨어요. 네, 여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 기업들이 받은 과태료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기술 전수를 위해 파견되는 엔지니어들의 비자도 거부하고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자국민 고용 보호라고 하지만 중국 기술자들은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있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죠. 프라침부리 지역의 사례를 보시죠. 화면에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글 간판이 즐비했던 거리가 이제는 중국어 간판으로 가득했죠. 공문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태국어, 영어, 한국어로 병기했던 산업단지, 안내문이 이제는 태국어, 중국어로만 표기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빚을 갚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관계를 끊겠다는 명확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태국 언론의 논조도 심상치 않아요. 최근 방콕 포스트에 실린 사설을 봤는데 한국 기업 철수는 손실보다 이익이라고 주장하더군요. 교수님이 해당 기사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네, 이 사설이죠.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생기는 공백은 더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했네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SNS 동향도 언급했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온라인 여론이에요. 최근 태국 SNS에서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계정들이 급증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착취했다. 이제 진짜 독립할 때다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제 태국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걸 걱정하고 있죠. 교수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태국 국민들의 생각과 정치적 프로파간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까요? 결국 이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인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현재 태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죠. 패통탄 총리는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화면에 태국 총리의 최근 연설 영상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디지털 지갑 정책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리더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의 디지털 지갑 정책을 분석해 봤는데요. 실상은 총리의 주장과 완전히 달라요. 첫째, 이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어요. 디지털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소규모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그 자리를 중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이 차지했죠. 중산층 이하 계층의 몰락이 심각해요. 2024년 이후 태국의 진위 계수는 0.43에서 0.48로 급상승했어요.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런데도 패통탄 총리는 계속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 부정 아닌가요? 더 심각한 건 기술 자립도예요. 태국의 기술 자립률 12%, 한국의 기술 자립률 85%, 태국 중소기업 평균 생존율 3년 이하, 한국 중소기업 5년 이상 생존율 60% 이상.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태국은 외국 기술에 거의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죠. 수정이가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한국이 성공한 건 외부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꾸준히 개선해왔기 때문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태국은 빚을 갚았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았어야 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의 중국 의존도를 보시죠. 통신 인프라의 78%를 중국 화웨이가 구축, 전력시설의 65%를 중국 국영기업이 운영, 새로 건설되는 도로의 82%를 중국 건설사가 수주.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계속 철수하고 있죠.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태국은 왜 자발적으로 자신을 외국에 의존시키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한국과의 협력은 상호적이었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명백히 종속적인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착시의 정치학입니다.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면 장기적 종속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의 미래를 이렇게 저당 잡힐 수 있는지 모두가 그 비극성을 느끼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살펴본 이 사례에서 여러분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적 은혜는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숫자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100배로 갚았다는 표현 자체가 국제관계를 거래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보여주죠. 둘째,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의도적으로 우월감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등한 파트너로서 기술을 전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했죠. 그게 진정한 우방의 자세였다고 생각해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독립이나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협력 관계를 스스로 버리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독립일까요? 한국과의 상호적 관계를 끊고 중국에 종속되는 게 과연 자존심을 지키는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선택은 장기적으로 태국에게 더 큰 외교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어요. 신뢰를 저버린 국가와 누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으려 할까요? 태국이 말하는 100배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기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만 본 게 아닙니다. 21세기 국제정치의 축소판을 본 거예요. 역사와 현실, 은혜와 이익, 감정과 계산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목격했죠. 하버드 캠퍼스의 국기 개양대에서 각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태극기와 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두 국기처럼 언젠가는 다시 나란히 설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오늘 배운 교훈들을 노트에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신뢰와 우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며 수정이가 제게 말했어요. 셀레나,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공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배운 건 결국 하나잖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외교의 시작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하루가 끝났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교훈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죠. 이렇게 태국의 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친중 정책을 강화하고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발언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기엔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노동자들이 현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자기 동료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며 중국 기업과 연결된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태국의 건물 시공을 장악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른 기업 공사 현장의 지원율은 미친 듯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밀러입니다. 브라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생이죠.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날 스펜서 교수님의 강의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죠. 스펜서 브룩스 교수님은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론 한 나라의 총리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보이지 않는 거래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꼿꼿이 세우고 필기 준비를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고층 건물, 먼지 구름 속에서 헤매는 구조대원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에서 발생한 30층 건물 붕괴 사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2025년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교수님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시사 토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돈,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뒤엉킨 국제 정치의 어두운 이면에 관한 이야기였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철도 19그룹이라는 글자와 함께 거대한 건설 현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 국영기업이 태국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들을 독점하다시피 맡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고요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시험에 나올 내용일 테니까요. 단순히 그들이 입찰가가 낮아서라고 생각한다면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을 놓치는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1대1로 전략 BRI라고 크게 쓰셨어요. 중국의 1대1로 전략,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를 자국의 경제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옆자리에 토마스가 작게 속삭였어요. 제시카, 이거 심상치 않은데?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태국은 지리적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 연결되는 핵심 노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죠. 이것이 중국 국영기업, 특히 철도와 건설 분야 기업들이 태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거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건설 프로젝트 위치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점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태국 전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태국 정부와의 밀접한 협력 관계입니다. 태국은 외국 자본 유치를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어요. 특히 현 패통탄 친나와 총리 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그의 시선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혹이 시작됩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중국 기업 간의 비공식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소문과 의혹성 보도들이 있어요. 방콕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해당 시공사가 태국 내 다른 주요 공공 프로젝트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 기업들이 입찰에서 계속 선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정치적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죠. 중국 건설사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인력 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보다 낮은 가격에 대형 공사를 맡을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태국 현지 신문의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중국 기업들이 태국 건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태국 현지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중국 기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사고는 왜 일어났습니까? 경쟁력이 있다면서요.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시작됩니다. 태국 내 건설 승인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중국 기업에게 입찰 자격을 유리하게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정치적 후원금이나 리베이트 루머도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교수님은 방콕 감사원 건물 붕괴 사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사고 이후 중국 시공사가 태국의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중국식으로 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현지 안전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 사용한 철근을 보면 기준치에 훨씬 미달되었죠. 저는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건물 붕괴 사고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부패와 안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대체 중철 10국은 태국에서 어떤 건물들을 건설하고 있는 건가요? 한 회사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국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었어요. 중철 10국은 단지 무너진 그 감사원 건물 하나만 맡은 게 아닙니다. 태국 전역에 퍼져 있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들이 이 중국 국영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 위의 점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방콕 시내의 국립수자원 청사, 태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농카이 고속철도, 그리고 방콕의 관문인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신규 터미널 건설까지 이것들은 모두 중철 10국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회사가 맡은 프로젝트 대부분이 태국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수자원, 교통, 공항,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시설들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중국 지도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패통탄 총리는 중철 10국이 맡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의 시선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내 일부 정치 분석가들과 언론인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태국 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어요. 그녀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녀는 중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이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했습니다.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였죠. 태국의 한 조사 기자는 패통탄 총리 가족과 중철 10국 사이에 비공식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한 국가의 주요 인프라가 외국 기업에 의해 장악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이 탄압받는 현실. 이것이 바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거래의 어두운 실체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입찰 서류와 계약서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태국의 공공 입찰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태국의 공공 입찰 시스템은 정교하게 설계된 쇼입니다. 중국 기업이 따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었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직접적이었기 때문이죠. 첫째, 입찰 조건을 살펴보세요. 입찰가 기준에서 최근 5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태국 현지 기업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죠. 반면 중국 국영 기업들은 쉽게 이 기준을 통과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둘째, 빠른 공사 속도와 자금력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의 무제한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죠. 세 번째는 바로 내부 관료들과의 커넥션, 암묵적 후원입니다. 확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중국 기업들이 태국 고위 관료들과 맺고 있는 비공식적인 관계가 입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은 태국을 자국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목표를 오랜 시간 추진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전략인 것이죠.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유명한 정치 분석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태국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이번 사고로 인한 여론의 비판이 잠잠해지면 다시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너무 깊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국제관계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 안전이 그 속에서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방콕 거리에서 시위하는 군중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검은 옷을 입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이었어요.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천천히 넘기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부실 자재, 불투명한 입찰 과정, 약속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공사 지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저는 사진 속 태국 시민들의 분노와 슬픔이 담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한 사진이 눈에 띄었는데 작업복을 입은 건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있었습니다. 저 시위는 뭔가요, 교수님? 제가 손을 들어 물었어요. 저것은 태국 건설 노동자 연합의 시위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태국 정부의 유착관계가 우리 동료들을 죽였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거대한 인파가 방콕 민주기념탑 주변을 가득 메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위에는 단순히 건설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안전한 태국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팔지 마라와 같은 구호들이 외쳐졌죠. 교수님은 이번에는 태국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여주셨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여론의 변화가 태국 내 건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주간 한국 건설사들의 태국 내 지원율이 무려 300%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왜 하필 한국 기업들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가 박사의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노년의 태국인 경제학자가 나타났고
자막과 함께 그의 말이 인용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협력 관계는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태국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여주셨어요. 도시계획자와 건축 기술자들 또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방콕 건축가 협회장인 수차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 기술은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무너지는 신뢰 대신 새로 쌓아야 할 신뢰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건설 현장 앞에서 태국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는 지역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죽음 당하기 싫다고 말했죠. 대신 그들은 한국 건설사 취업 설명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건설사의 채용 설명회에 긴 줄을 선 태국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울건설과 현대건설의 태국 지사는 지난주 채용 공고를 냈는데 단 하루 만에 지원서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실업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태국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모든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필기하며 생각했어요. 한 건물의 붕괴가 국가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변화가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태국 총리의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대형 사진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패통탄 총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중대한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적으셨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 성장의 지름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태국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고 한국 등 신뢰 가능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하며 생각했어요. 정치인들은 항상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을까? 패통탄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기자회견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침착하지만 긴장된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태국은 앞으로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서 법적 기준을 엄격히 따를 것입니다. 외국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총리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비판하지 않았고 어떤 나라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 정치 분석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는 패통탄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너무 크고 태국 경제는 이미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패통탄 총리에게 정치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의 진심은 아직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패통탄 총리가 취할 행동이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국제관계에서는 종종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선언보다는 실제 정책 결정과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들었던 말이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니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의실 뒤쪽에서 한 손이 올라갔어요. 평소에는 조용했던 마이클이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패통탄 총리는 한국을 선택할까요? 이 질문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을 주목했어요. 저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스펜서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건 태국 정부가 선택할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무너진 건물은 경고입니다. 중국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위험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었어요. 그분의 말씀 속에는 오랜 연구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길이죠.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정치인들은 종종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패통탄 총리와 그녀의 가족은 중국과 깊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만약 그녀가 이런 개인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면 겉으로는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현대 정치의 어두운 면을 실감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만약 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요구한다면 패통탄 총리도 그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성장, 그 끝은 붕괴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 문장이 주는 울림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국제관계는 단순히 국가 간의 외교적, 경제적 교류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미래가 걸려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끄고 교단 앞으로 다시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론과 개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실제 사례는 그 어떤 이론보다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윤리적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벨소리가 울렸고 강의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동남아시아의 정치 역학에 대해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한 학점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국제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가치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교훈이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국제 문제의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항상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스펜서 교수님의 오늘 강의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태국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과 발전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요. 이렇게 중국이 뿌리 깊게 박힌 태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중국산 제품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상황이 생기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시공사가 세계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